이혼하고 10년 만에 복도에서 마주친 그들이 마주한 그날의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0년 만에 마주친 그 눈빛 하나로 윤도현의 시간은 그대로 얼어붙었죠. 윤도현 씨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서류를 정리하고 회의에 참석하고 저녁 늦게 퇴근하는 삶이었죠.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사에서 관리하는 병원 리모델링 현장을 점검하러 간다는 연락을 받았고 도현 씨는 별 생각 없이 차에 올랐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시설팀 소장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요즘 공사가 막바지라 좀 정신없습니다. 소장은 헬멧을 건네며 웃었죠. 도현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페인트 냄새와 드릴 소리가 뒤섞인 그 공간에서 그는 그저 체크리스트만 확인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복도 끝에서 누군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하얀 마스크를 쓴 간호조무사 한 명이 서류를 들고 지나가고 있었죠. 그 순간 도현 씨의 발이 멈췄습니다. 마스크 위로 드러난 눈, 그 눈빛이 너무나 익숙했거든요. 가영. 도현 씨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여자도 멈췄습니다. 두 사람 사이로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시설팀 소장이 눈치 없이 물었습니다. 상무님, 아는 분입니까? 도현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계속하시죠. 하지만 그의 시선은 여전히 그 여자의 뒷모습을 쫓고 있었습니다. 명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정가영 간호조무사. 그 이름 석자가 10년 전 모든 기억을 끌어올렸습니다. 10년 전 그는 그녀와 결혼했었습니다. 사랑했죠. 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반대와 현실의 벽 앞에서 결국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아이는 아버지인 도현 씨가 키웠고 가영 씨는 혼자 떠났죠. 그리고 10년이 흘렀습니다. 도현 씨는 점검을 끝내고 병원을 나왔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차에 타서도 시동을 걸지 못했죠. 핸들을 꽉 쥔 채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병원 출입구로 간호사들이 교대 시간에 맞춰 나오고 있었고 그 속에 가영 씨도 있었습니다. 도현 씨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이유는 몰랐습니다.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았죠. 옥상까지 따라갔습니다. 가영 씨는 난간에 기대어 하늘을 보고 있었죠. 도현 씨가 다가가자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왜 따라왔어요?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여기서 이래? 도현 씨가 물었습니다. 가영 씨는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돈 벌어야죠. 뭐 때문에? 하온이 때문에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도현 씨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하온이. 그들의 아들. 도현 씨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하온이가 어떻게 됐는데? 가영 씨는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재발했어요. 그 한마디에 도현 씨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하온이는 어릴 때 백혈병을 앓았었습니다. 간신히 치료를 마쳤지만 재발했다니. 도현 씨는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지금 어디 있어? 치료는 받고 있고. 여기요. 이 병원 소아병동에 입원 중이에요. 가영 씨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골수 이식이 필요한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일하고 있어요. 도현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회사가 운영하는 병원에 그의 아들이 입원해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가영 씨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당신 어머님한테 부탁했어요. 치료비 좀 도와달라고요. 근데 거절당했구나. 도현 씨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가영 씨는 고개를 끄덕였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로 10년의 세월이 말하지 못한 미안함이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흘러갔습니다. 도현 씨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의 표정엔 더 이상 평범한 직장인의 얼굴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10년 전 그날도 겨울이었습니다. 도현 씨는 병원 복도를 걷고 있었죠. 아직 젊었던 그때 그의 손에는 진단서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 2살배기 아들 하온이의 병명이었죠. 사실 그 전날부터 이상한 조짐은 있었습니다. 하온이가 자꾸 코피를 흘렸거든요.
처음엔 단순한 감기려니 했는데 열이 계속 내리지 않았습니다. 가영 씨가 불안해하며 말했죠. 여보, 병원 한번 가보는 게 어때요? 도연 씨는 괜찮다고 했지만 결국 아이를 안고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나온 결과가 백혈병이었습니다. 가영 씨는 아이를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치료비가 얼마나 드나요? 의사는 무거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최소 5천만 원은 필요합니다. 골수 이식까지 하면 더 늘어날 수 있고요. 도연 씨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때 그는 그저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통장에 그런 돈이 있을 리 없었죠. 그날 밤 도연 씨는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장미영, 그의 어머니는 파랑의료재단을 운영하는 이사장이었죠. 넓은 저택의 응접실에서 그녀는 차가운 눈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돈이 필요하다며 도연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온이 치료비를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나중에 꼭 갚겠습니다. 어머니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잠시 침묵하더니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 여자와 이혼해. 그러면 아이는 살릴 수 있어. 도연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손자는 내가 키운다. 하지만 그 여자는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아. 이혼 서류에 도장 찍으면 치료비는 내가 전액대준다. 그게 조건이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도연 씨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가영이는 제 아내입니다. 선택해. 아내냐, 아들이냐? 도연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아들의 생명이 걸려 있었으니까요. 어머니는 냉정하게 덧붙였습니다. 일주일 안에 답 들려줘. 그 전까지는 한 푼도 안 줘. 그날 밤 도연 씨는 가영 씨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가영 씨는 오랫동안 아무 말 없이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죠.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하온이만 살면 돼요. 가영아, 무슨 소리야? 우리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없어요. 시간도 없고 돈도 없어요. 어머님 말씀대로 하세요. 가영아, 괜찮아요. 전 괜찮아요. 하온이만 살 수 있다면 난 괜찮아요. 가영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도연 씨는 그녀를 끌어안았죠.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창밖에 눈은 계속 내렸고 그 밤은 끝없이 길었습니다. 며칠 후 구청 앞에서 이혼 신고를 했습니다. 도연 씨는 서류에 도장을 찍으면서 손이 떨렸죠. 가영 씨는 마지막으로 하온이를 안아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이는 병원 중환자실에 있었지만 잠깐 면회가 허락됐죠. 가영 씨는 산소 마스크를 쓴 아이의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온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는 갈 거야. 근데 너는 꼭 살아야 해. 알았지? 집으로 돌아와서 가영 씨는 하온이의 이불을 품에 안고 집을 나갔죠. 도연 씨는 차창 너머로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눈발이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다시 만나면 꼭 사과하겠다. 도연 씨는 차 안에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킬 기회는 오지 않을 것 같았죠. 하온이는 치료를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약속대로 치료비를 댔고 항암 치료와 골수 이식까지 무사히 마쳤죠. 1년이 넘는 긴 투병 끝에 아이는 점점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도연 씨는 하온이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아이가 웃을 때마다 가영 씨 생각이 났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늘 가영 씨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사는지, 건강한지, 행복한지. 도연 씨는 궁금했지만 찾을 용기가 없었죠. 찾아가면 뭐라고 말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도연 씨는 재단의 운영 본부장이 되어 있었고 하온이는 8살 소년으로 자라났습니다. 학교도 잘 다니고 친구들과도 잘 지냈죠. 모든 게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 하온이가 다시 쓰러졌습니다. 학교에서 갑자기 코피를 흘리며 쓰러진 거죠. 병원에서 나온 진단은 재발이었습니다. 백혈병이 다시 돌아온 겁니다. 도연 씨는 그날 10년 전의 악몽이 다시 시작됐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병원 복도에서 가영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10년 만에
그것도 하온이가 입원한 그 병원에서. 도연 씨는 옥상 난간을 붙잡고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10년 전의 눈발이 아직도 그의 양심 위에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선택이 옳았는지 아직도 확신할 수 없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도연 씨 혼자라도 뭔가를 바꿔야 했습니다. 옥상에서의 대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10년의 상처가 모두 드러났죠. 하온이는 지금 어디 있어? 도연 씨가 물었습니다. 가영 씨는 망설이다가 대답했죠. 3층 소아혈액 종양병동이요. 304호. 도연 씨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바로 이 병원, 자신이 운영본부장으로 관리하고 있는 바로 그 병원의 아들이 입원해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왜 나한테 연락 안 했어? 가영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연락하면 뭐가 달라져요? 도연 씨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가영 씨가 한 달 전 장미영을 찾아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는 어머니의 답변을 짐작할 수 있었죠. 회사 돈은 개인에게 쓸 수 없다는 말. 그리고 10년 전에 이미 치료비를 다 줬으니 책임은 끝났다는 차갑고 냉정한 거절. 도연 씨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혀 들어갔지만 아프지 않았죠. 분노가 그보다 더 강렬했으니까요. 가영 씨가 이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게 된 이유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자격증을 따고 지원했고 다행히 합격했죠. 하온이 곁에서 일하면서 치료비라도 벌 수 있게 된 겁니다. 골수 이식 비용이 얼마나 필요해? 3억이요. 가영 씨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녀의 월급으로는 몇 년이 걸려도 모을 수 없는 금액이었죠. 도연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마련할게. 가영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요? 더 이상 어머니한테 의지하지 않아도 돼. 이번엔 내가 책임질게. 어머님이 가만히 있을까요? 도연 씨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뭐라 하든 이번엔 내가 결정할 거야. 10년 전처럼 무력하게 있지 않을 거야. 가영 씨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감사함과 동시에 여전한 경계심이 담겨 있었죠. 그때 가영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온이는 아직 당신 얼굴 못 봤어요. 도연 씨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왜? 제가 말 안 했거든요. 하온이는 아빠가 하늘나라 갔다고 알고 있어요.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죽은 사람으로 알고 있다니. 도연 씨는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만나고 싶어. 가영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안 돼요. 하온이 상태가 안 좋아요. 치료 끝나고 나서 천천히 얘기해 줄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로 10년의 세월이 말하지 못한 미안함이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흘러갔습니다. 가영 씨는 옥상 문을 열고 내려가려다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치료비 마련할 수 있어요? 어머니를 설득할 방법이 있어. 내가 운영본부장이니까. 가영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도연 씨는 혼자 옥상에 남아 병원 건물을 내려다봤습니다. 3층 어딘가에 하온이가 누워 있을 겁니다. 자신을 죽은 사람으로 알고 있는 그 어린 아들이. 도연 씨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차갑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죠. 무슨 일이야? 어머니, 하온이가 백혈병 재발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치료비를 안 주셨습니까? 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그건 이미 끝난 일이야. 10년 전에 다 처리했잖아. 어머니, 하온이는 제 아들입니다. 손자분이고요. 그 여자가 또 돈 달라고 했어? 도연 씨는 참았던 분노가 터져나오는 걸 느꼈습니다. 아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굴지 마. 재단 돈은 함부로 쓸 수 없어. 전화는 끊겼습니다. 도연 씨는 휴대폰을 쥔 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10년 전과 다른 무언가 단단한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복도로 내려가 304호 병실 앞에 섰습니다. 문틈 사이로 작은 침대에 누운 아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온이었습니다. 너무 야위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아이였죠. 도연 씨는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는 돌아서서 본사로 향했습니다. 이제 그에게 필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증거였습니다. 병원을 나온 도연 씨는 곧장 본사로 향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 그는 사무실 불을 켜고 컴퓨터 앞에 앉았죠. 운영본부장인 도연 씨는 재단의 모든 회계 자료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최근 3년간 소아혈액 종양병동의 재무 자료를 열었습니다. 처음엔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숫자를 다루는 사람의 감각이 뭔가 어긋난 걸 알아챘죠. 환자 수가 줄었는데 지난 3년간 소아병동 입원 환자는 20%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수익은 오히려 늘어나 있었죠. 도연 씨는 약품 구매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습니다. 청구된 약품 개수와 실제 환자 수가 맞지 않았거든요. 환자는 20명인데 약은 30명분이 청구되어 있었습니다. 도연 씨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환자별 진료 기록과 약품 처방 내역을 대조했죠.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환자들의 이름으로 보험 청구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유령 환자. 가짜 환자들로 보험금을 빼돌린 것이었죠. 도연 씨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명백한 보험 사기였습니다. 그는 결제 라인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서명란을 따라가다가 마지막 이름에서 멈췄죠. 최종 결제자 장미영. 어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도연 씨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어머니가 직접 지시했을 리는 없지만 최종 결제자로서 책임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도연 씨는 중간 결제자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람은 재무팀 김철수 과장이었죠. 그의 인사 파일을 보니 최근 2년간 급여가 승진도 없이 급격히 올라 있었습니다. 뭔가 대가를 받았구나. 도연 씨는 USB를 꺼내 모든 파일을 복사했습니다. 허위 청구 내역, 약품 구매 기록, 결제 서명, 환자 명단. 증거가 될 만한 모든 것을 담았죠. 새벽 2시, 도연 씨는 USB를 주머니에 넣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그는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를 고발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온이를 생각하면 더 이상 모른 척할 수도 없었죠. 다음 날 아침, 도연 씨는 박성우 변호사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내부 고발 전문 변호사로 유명한 사람이었죠. 메일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상담 요청의 건. 사흘 후 서울 시내 조용한 카페에서 박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자료 먼저 보여주시겠습니까? 도연 씨는 USB를 건넸습니다. 박 변호사는 노트북으로 파일들을 확인하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심각합니다. 허위 청구 금액만 수십억 원입니다. 조직적 범죄예요. 고발하면 어떻게 되죠? 검찰 조사가 들어갑니다. 재단 전체가 수사 대상이 될 거고 관련자들은 전부 처벌받게 됩니다. 최종 결제자도요? 당연합니다.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겁니다. 도연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박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혹시 최종 결제자가 가족이십니까? 제 어머니입니다. 박 변호사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려운 결정이시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많은 환자들이 피해를 입었어요. 박 변호사는 자료를 가리켰습니다. 이 병원에서 치료비 지원을 거절당한 환자들도 있을 겁니다. 정작 돈은 이렇게 빼돌리면서 말이죠. 도연 씨는 하온이를 떠올렸습니다. 치료비를 구하지 못해 고통받는 아들. 그리고 간호조무사 월급으로 버티고 있는 가영 씨. 시간을 좀 주십시오. 얼마나 필요하십니까? 일주일이면 됩니다. 박 변호사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용기 내셔서 감사합니다. 도연 씨는 카페를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죠. 일주일. 그 안에 결정해야 해. 어머니를 고발할 것인가 아니면 모든 걸 덮을 것인가. 도연 씨의 선택이 모든 걸 바꿀 것이었습니다. 일주일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갔습니다. 도연 씨는 그 시간 동안 더 많은 자료를 모았습니다. USB 하나로는 부족했죠. 그는 밤마다 사무실에 남아 재단의 회계 시스템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허위 청구만이 아니었습니다.
제약회사로부터 받은 리베이트, 의료기기 구매 과정에서의 뒷돈, 심지어 환자 장례식장과의 유착 관계까지. 비리는 생각보다 훨씬 깊고 넓게 퍼져 있었죠. 도연 씨는 제약회사 명단을 정리했습니다. 모두 8곳이었습니다. 이들은 정기적으로 재단에 금품을 제공했고 그 대가로 독점 납품 계약을 따냈죠. 계약서와 입금 내역을 대조하니 패턴이 명확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도연 씨는 두 번째 USB를 준비했습니다. 리베이트 입금 내역, 제약회사 담당자 명함, 녹취록, 이메일 내용. 모든 증거를 담았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도연 씨는 병원에 들렀습니다. 하온이를 보고 싶었거든요. 물론 병실 안으로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문틈으로 아이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아팠죠. 하온이는 침대에 누워 그림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여전히 맑은 눈을 가진 아이였죠. 가영 씨가 옆에서 책을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하온아, 오늘은 여기까지 읽자. 엄마 일 들어가야 해. 엄마, 아빠는 언제 와? 도연 씨는 숨을 멈췄습니다. 하온이가 가영 씨에게 물었던 겁니다. 아빠는 하늘에 계셔. 하늘에서 나보고 있어. 그럼. 하온이 용감하게 치료받는 거 다 보고 계셔. 하온이는 천장을 올려다보며 웃었습니다. 아빠, 나 잘하고 있지? 도연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복도 끝으로 돌아서서 벽에 기대 한참을 울었죠.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죽은 사람으로 알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그날 밤 도연 씨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죠. 다음 날 도연 씨는 박성우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윤도연입니다. 고발 진행하겠습니다. 확실하십니까? 네.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박 변호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사무실로 오십시오. 고발장을 작성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도연 씨는 마지막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기자에게 제보 이메일을 보내는 것이었죠. 검찰 조사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여론의 힘이 필요했거든요. 도연 씨는 이메일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제목 파랑의료재단 비리 제보. 본인은 파랑의료재단 운영본부장 윤도연입니다. 재단 내부에서 조직적인 보험 사기와 리베이트 수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증거 자료를 첨부하니 취재 부탁드립니다. 도연 씨는 파일을 첨부하고 마우스 커서를 전송 버튼 위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클릭하지 못했죠.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모든 게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어머니는 법정에 서게 될 것이고 재단은 무너질 것이며 자신도 아마 모든 걸 잃게 될 겁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가영 씨였죠. 도연 씨, 하온이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요. 수혈이 필요한데 혈액이 부족하대요. 지금 가겠습니다. 도연 씨는 일어서려다가 컴퓨터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이메일 전송 버튼이 여전히 거기 있었죠. 그는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전송되었습니다. 도연 씨는 컴퓨터를 끄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304호 병실에 도착하니 하온이는 수혈을 받고 있었습니다. 가영 씨가 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죠. 도연 씨는 복도에서 지켜봤습니다. 한참 후 가영 씨가 병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도연 씨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죠. 언제 오셨어요? 방금요. 하온이는 괜찮아요? 네, 이제 좀 안정됐어요. 가영 씨는 피곤한 얼굴로 복도 벤치에 앉았습니다. 도연 씨도 옆에 앉았죠. 두 사람은 한참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도연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가영아, 미안해. 갑자기 왜요? 10년 전에도 지금도. 내가 아무것도 못 해줬어. 아빠로서도 남편으로서도. 가영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지난 일이에요. 지금 하온이만 살리면 돼요. 살릴 거야. 꼭. 도연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영 씨는 그의 눈을 보며 조용히 물었죠. 뭔가 결정하신 것 같은데요? 도연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 시작이야. 무슨 시작이요? 세상을 바로잡는 일. 가영 씨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병실 안으로 들어갔죠. 도연 씨는 복도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질 겁니다. 검찰 조사가 시작되고 언론이 움직이고 재단은 혼란에 빠지겠죠. 하지만 도연 씨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하우나, 아빠가 이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 놓을게. 그는 조용히 중얼거리며 병원을 나섰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었습니다. 이틀 후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아침 8시 검찰 수사관들이 파랑의료재단 본사에 들이닥쳤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온 그들은 회계팀, 재무팀, 이사장실을 샅샅이 뒤졌죠. 도연 씨는 사무실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직원들의 당황한 얼굴, 상자에 담기는 서류들, 그리고 복도 끝에서 차가운 표정으로 서 있는 어머니 장미영. 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장미영은 천천히 도연 씨에게 걸어왔죠. 내가 했구나. 도연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했습니다. 왜? 옳은 일이니까요. 장미영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옳은 일. 내 어미를 고발하는 게 옳은 일이야? 환자들을 지키는 게 옳은 일입니다. 장미영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도연 씨를 한참 바라보다가 돌아섰죠. 그녀의 뒷모습에는 분노보다는 배신감이 더 짙게 묻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뉴스 속보가 터졌습니다. 파랑의료재단 비리 의혹, 검찰 수사 착수 유령 환자로 수십억 원대 보험금 편취 추정 내부 고발자는 이사장의 아들. 언론은 폭발했습니다. 기자들이 재단 앞에 몰려들었고 카메라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졌죠. 도연 씨의 이름과 얼굴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지인들의 전화, 기자들의 취재 요청, 그리고 협박 문자. 도연 씨는 모든 걸 무시하고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박성우 변호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국회에서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셔야 합니다. 언제입니까? 일주일 후입니다. 이사장님도 증인으로 나오십니다. 도연 씨는 침을 삼켰습니다. 어머니와 공개석상에서 마주해야 한다는 뜻이었죠. 준비하겠습니다. 그 일주일은 지옥 같았습니다.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도연 씨는 외출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재단 직원들은 그를 배신자라고 불렀고 SNS에는 악플이 쏟아졌죠. 하지만 도연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온이를 생각했고 가영 씨를 생각했고 치료비를 받지 못해 고통받았을 수많은 환자들을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청문회 날이 왔습니다. 국회 청문회장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의원들, 기자들, 방청객들. 모든 시선이 증인석을 향했죠. 먼저 장미영이 입장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그녀는 여전히 위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곧이어 도연 씨가 들어왔죠. 어머니와 아들이 같은 공간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보지 않았습니다. 의장이 선서를 요구했고 두 사람은 선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질의가 시작됐죠. 윤도현 증인, 귀하는 파랑의료재단에서 어떤 비리를 발견하셨습니까? 도연 씨는 마이크 앞에 앉아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유령 환자를 이용한 허위 보험 청구입니다. 실제 존재하지 않는 환자 명의로 약품을 청구하고 그 차액을 빼돌렸습니다.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최근 3년간 약 6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청문회장이 술렁였습니다. 의원이 다시 물었죠. 제약회사로부터의 리베이트도 있었습니까? 네. 8개 제약회사로부터 정기적으로 금품을 받았습니다. 그 대가로 독점 납품 계약을 체결했죠. 최종 결제자는 누구입니까? 도연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바라봤죠. 장미영은 무표정한 얼굴로 앞을 보고 있었습니다. 장미영 이사장입니다. 의원이 장미영에게 질문했습니다. 이사장님, 이 내용이 사실입니까? 장미영이 마이크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제 아들이 저를 모함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거짓 증언을 하는 겁니다. 도연 씨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그는 제약회사 입금 내역, 결제 서명, 계좌 추적표를 제출했습니다.
의원들이 자료를 검토하기 시작했죠. 장미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의원 한 명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이사장님, 이 계좌는 귀하의 명의가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입금 내역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장미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답변하지 못했죠. 의장이 선언했습니다. 증거가 명확합니다.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청문회가 끝났습니다. 도연 씨는 플래시 세례 속에서 청문회장을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댔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차에 타려는 순간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하온이 골수 이식 수술 일정 잡혔습니다. 한태수. 도연 씨는 그 문자를 보며 처음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대가는 컸지만 아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청문회가 끝난 지 일주일 후 파랑의료재단 산하 병원들은 일시 폐쇄 조치를 받았습니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환자들은 다른 병원으로 전원됐죠. 하온이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골수 이식 수술은 특수한 시설과 전문 의료진이 필요했습니다. 쉽게 옮길 수 있는 게 아니었죠. 도연 씨는 매일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비록 문은 닫혀 있었지만 하온이는 아직 그 안에 있었으니까요. 특별 허가를 받아 입원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수술비였습니다. 재단이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병원 측은 더 이상 치료비 지원을 할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3억이라는 거금을 마련해야 했죠. 도연 씨는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자동차, 주식, 심지어 어머니에게 받았던 재단 지분까지. 하나씩 정리하니 간신히 2억 5천이 모였습니다. 아직 5천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도연 씨는 은행을 찾아가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거절당했죠. 내부 고발자라는 낙인이 찍힌 그에게 은행은 신용을 주지 않았습니다.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도연 씨는 병원 복도 벤치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왔는데 결국 돈 때문에 막히다니. 그때 누군가 옆에 앉았습니다. 가영 씨였습니다. 힘드시죠? 도연 씨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가영 씨가 조용히 말을 이었죠. 제가 10년 동안 모은 돈이 있어요. 5천만 원 정도 돼요. 쓰세요. 도연 씨는 깜짝 놀라 그녀를 봤습니다. 가영아, 그건 괜찮아요. 어차피 하온이 치료비로 쓸 돈이에요. 이제 쓸 때가 된 거죠. 도연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10년 동안 그녀가 얼마나 고생하며 그 돈을 모았을지 그는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가영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수술 날짜 잡을 수 있겠네요. 그날 오후 한태수 과장이 도연 씨를 찾아왔습니다. 그에게는 또 다른 소식이 있었죠. 윤 본부장님, 정가영 씨가 의료윤리위원회 면담을 통과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복직이 결정됐습니다. 10년 전 부당해고였다는 게 인정된 거죠. 도연 씨는 숨이 멎었습니다. 한 과장이 서류를 건네며 설명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건데요. 정가영 씨는 10년 전 재단의 회계 부정을 목격했다가 해고당한 거였습니다. 당시 이사장님의 직접 지시였고요. 도연 씨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거기엔 10년 전 해고 사유서가 있었고 어머니 장미영의 서명이 선명했습니다. 그럼 가영이는 그때도 희생자였던 거군요. 네. 진실을 말하려다가 쫓겨난 겁니다. 도연 씨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10년 전 이혼도 가영 씨가 떠난 것도 모두 어머니의 계획 안에 있었던 거였습니다. 도연 씨는 곧장 가영 씨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하온이 병실 밖 복도에서 차트를 정리하고 있었죠. 가영아.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연 씨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봤어? 가영 씨는 서류를 보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아침에 통보받았어요. 왜 말 안 했어? 10년 전에 내가 해고당한 이유가 그거였다는 걸. 가영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말해봤자 뭐가 달라져요? 이미 지난 일인걸요. 미안해. 도연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미안해.
내가 몰랐어. 내가 그렇게 고생한 줄. 됐어요. 가영 씨가 그를 막았습니다. 이제 하온이만 살리면 돼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도연 씨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영 씨는 잠시 놀랐지만 손을 빼지 않았죠. 이번에는 내가 제대로 할게. 하온이도 너도 지킬게. 가영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웃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하온이의 골수 이식 수술 날이 잡혔습니다. 도연 씨와 가영 씨는 수술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불안하고 긴 시간이었죠. 6시간이 넘게 걸린 수술이었습니다. 드디어 수술실 불빛이 꺼졌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태수 과장이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죠. 성공했습니다. 도연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영 씨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었습니다. 하온이는 곧 회복실로 옮겨질 겁니다. 다행히 경과가 좋습니다. 한 과장이 두 사람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도연 씨는 복도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죠. 하온아, 아빠가 지켰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옆에서 가영 씨가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10년 만에 두 사람은 다시 함께 서 있었습니다. 수술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온이는 놀라운 속도로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창백했던 얼굴에 혈색이 돌아왔고 침대에 앉아 그림책을 볼 수 있을 만큼 기운을 되찾았죠. 도연 씨는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아직 하온이에게 자신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가영 씨와 약속한 대로 아이가 완전히 건강해질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죠. 그 사이 세상은 크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검찰의 수사 결과 파랑의료재단의 비리 규모는 도연 씨가 파악한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허위 청구, 리베이트, 비자금 조성을 합치면 총 600억 원이 넘었죠. 장미영은 법정에 섰습니다. 도연 씨도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법정에서 어머니와 다시 마주했을 때 그녀는 더 이상 예전의 위험 있는 이사장이 아니었습니다. 수척해진 얼굴로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그저 한 명의 죄인일 뿐이었죠.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장미영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다. 법정이 조용했습니다. 장미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도연 씨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분노, 안도, 그리고 묘한 슬픔. 어머니였지만 그녀는 자신의 죄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법정을 나오는 길, 장미영과 짧게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하온이는 괜찮니? 도연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수술 잘 끝났습니다. 회복 중이에요. 장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죠. 미안하다. 그것이 어머니가 아들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한편 도연 씨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단 지분을 전액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습니다. 의료 소외계층을 위한 재단으로 재편성하는 조건이었죠. 더 이상 특정 가족의 소유물이 아니라 진짜 환자들을 위한 병원으로 만들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재산도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하온이 수술비로 다 쓴 거죠. 하지만 도연 씨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아들은 하나뿐이니까. 그가 기자회견장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기자회견은 전국에 생중계됐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속에서 도연 씨는 단상에 섰습니다. 그는 준비한 원고를 읽지 않았습니다. 그저 진심을 말했죠. 저는 내부 고발자이기 전에 한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제 아들이 병에 걸렸을 때 저는 가족의 권력에 기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권력은 부패로 만들어진 거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제 어머니는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그 죄를 덮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은 환자들의 생명으로 만들어진 거였으니까요.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지만 도연 씨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앞으로 저는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갈 겁니다. 아들과 함께 제대로 된 가정을 꾸리면서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도연 씨는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회복실에서 하온이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가영 씨가 옆에서 책을 읽어주고 있었죠. 도연 씨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하온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저씨. 하온이는 도연 씨를 그렇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아직 아빠라는 사실을 모르는 아이에게 도연 씨는 그저 자주 놀러 오는 친절한 아저씨였죠. 하온아, 오늘 기분 어때? 좋아요. 선생님이 다음 주면 퇴원할 수 있대요. 도연 씨는 가영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죠. 이제 집에 갈 수 있겠네. 도연 씨는 하온이 옆에 앉았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을 잡았죠. 하온아, 아저씨가 할 말이 있어. 가영 씨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말해도 된다는 신호였죠. 사실은 말이야. 도연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저씨가 하온이 아빠야. 하온이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잠시 멍하니 도연 씨를 바라보다가 가영 씨를 봤습니다. 가영 씨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응. 하온아. 이분이 내 아빠야. 하온이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이는 천천히 도연 씨의 품으로 안겼습니다. 아빠. 도연 씨는 아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10년 만에 그는 진짜 아버지가 됐습니다. 가영 씨도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밝은 빛이었죠. 며칠 후 하온이는 무사히 퇴원했습니다. 도연 씨와 가영 씨는 아이의 손을 잡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국회에서 한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의료기관 회계 투명성 강화 및 내부 고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사람들은 그것을 윤도현법이라고 불렀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조금 바꿔놓은 것이었습니다. 오늘 사연이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